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대한의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저 고개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 신독립군가 그녀의 노래, 그녀가 평생 사랑한 대한민국. 김포 월곶 의용소방대. 아침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교대 점검은 계열 안전 장비, 적재 비품, 출동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안전 장비 작업 실시! 공병삼 씨는 15년차 119 구급대원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어딘가 보다.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을 피해 인천으로 이사 온 이후 4대째 살고 있습니다. 공병삼 씨의 퇴근 시간은 아침 9시. 24시간 꼬박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쉬는 2교대입니다. 오라니 장터. 예? 오라니 장터 만세운동 유적지. 그냥 김포 여기 양복 쪽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소예요. 그러면 3.1 만세운동 기념비 해갖고 쓰죠. 오라니 장터. 그게 기념 여기 유적지예요. 여기 지나가시면 아버지 내리셔갖고 맨날 묵념하고 가시고 그랬어요. 됐어, 그러면. 좀 더? 그만해요. 애기 들어가면 넘쳐. 잠깐만. 공병삼 씨 부부는 작년 결혼 10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앉아. 이 경민이가 시험관아기로 태어났어요. 저희가 좀 불임 부부여가지고 그래서 아버님도 좀 걱정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도 독자고 아버지도 독자고 저도 독자고 경민이도 독자고. 아버님이 경민 태어났을 때 병원에 와가지고 막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참만 만지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손 안 씻고 왔다가 네. 안 만지시. 경민이는 태어난 것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배 뽑는 줄 몰랐어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을 할 때 배 뽑는 보고선 제가 여기 아이미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처음에는 모르고.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주소를 보니까 거기가 배 뽑는에서 그쪽으로. 또 배꼽 놓으니까 그냥 뭐든지 다 조사님들이 다 도와주실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냥 여기서 하자고 그래서 그냥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 앞에서 나왔어요. 태어난 시간은 아빠가 소방관이라고 해서 9시 11분 911 이렇게 맞춰서 태어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신기하죠? 여기다가 머리 다쳐. 그래서 독립운동가 07부의 종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원데이 보고 힘차게 걷는 사람 되렴 이렇게 써준 거죠.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왜 태명이 3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럴 때마다 또 할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면 이제 몰랐던 사실들도 사람들도 알게 되고 아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있었구나 또 이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3일이라는 이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도 8.15 광복절에 맞춰 잡았습니다. 이 방이 저희 아버님이 그냥 쉬시던 방이신데요. 중조부께서 독립운동하시고 받았던 표창장하고 국가유공자 증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조부님 참전유공자 증서하고 그 국가유공자 증서. 여기는 또 저희 아버님 월남 참전하시고 국가유공자 증서. 여기가 3대 국가유공자 그 증명서가 있는 거.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가족의 역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항일운동 하셨던 자료를 제가 만 9년, 횟수로 10년 정도 모은 자료인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3.1 만세운동 당시 일본인으로부터 피살당한 애국자 명단 해갖고 저희 할아버님 조남이 나와 있는데 3.1 만세운동 한 걸로 태형 90도를 받아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다리를 이렇게 장애가 있으셔서 끌고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집의 두 번째 국가유공자인 공병삼 씨의 할아버지 공진택 씨는 23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두 눈을 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구가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 눈썹 부위 있는 데를 만져보시라고 그러니까는 콩알같이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했더니 이제 그 폭탄이 터져서 그 파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할 때는 그런 파편이 몸에 박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몸에 파편이 44개가 있으셨어요. 그다음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아내, 그리고 저희 손주 생전 한 번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관보 태극기, 대형 태극기인데요. 이 집의 세 번째 국가유공자인 공병삼 씨의 아버지는 8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월남전 참전 용사이자 경기도 서방공채 1기였습니다. 아버님이 화재 진압하다 대못이 발을 밟았는데 발등을 뚫고 나오셨어요. 근데 아프시다는 말씀 안 하세요. 절대 아버님 아프시다, 뭐 어디 아프다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아버지 불 끄다가 죽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소방관 죽는 게 두려우면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전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매일 오면은 껴안고 맨날 좀 남사스러울지 모르는데 제가 아버님 볼에 맨날 뽀뽀하고 가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걱정이 돼서 저는 아버님 주무실 때 항상 왜냐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까 봐 그래서 항상 문 열어보고 갈 때도 이렇게 보고 그럼 아버님이 또 저 출근하면은 저는 들어올 때 그냥 충성 이루고 들어와요. 아버님 뭐 고생했다고 그러고 항상 나가면 열심히 해라 그러고. 공병삼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배운 노래 중 가장 좋아하는 건 3.1절 기념 노래입니다. 아빠 불러주세요. 아빠 오지 말고 아빠 봐봐. 노래 불러주자. 시작.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오, 안 오네. 태극기. 요즘 사람들은 3.1절 노래, 광복절 노래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3.1절 노래하고 광복절 노래가 나오면 아버지하고 모시고 제가 기념식에도 가요. 항상 저는 그 노래 들으면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증조부 생각도 많이 나고. 독립운동은 아주 옛날 일이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3.1절도 노래도 잘 모릅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무려 200만여 명. 사망자만 7,500명이 넘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 엄마, 이현이 왔어요.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좋으셔요? 응? 기분이 좋으셔요? 김미연 씨의 어머니 오희용 여사는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곳에 입원했습니다. 엄마, 제가 뭐 가져왔나 보세요. 사진 크게 들고 왔어. 엄마 보고 싶은 엄마 가족 사진들이 있는 거 크게 확대해서 봤어요. 엄마 이거 좋아하는 그림이지? 응, 사진 보세요. 보여요? 응? 엄마 보이지? 엄마 어디 있어 여기? 엄마 있나? 여기 할머니 계신데 외할머니. 외할머니 어디 계셔 엄마? 나 알려주세요. 외할머니 어디 계세요? 응? 할머니 외할머니. 오희용 어디 여사는 계신지 찾아보세요. 현재 생존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3명 중 한 분입니다. 거기 계시. 여기 엄마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가 거기 있어요? 엄마 있어? 엄마야? 와, 엄마 닮았네. 우와, 되게 귀엽게 생기셨는데. 어린 시절 만주 독립운동가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오희용 여사는 14살 때부터 어머니, 언니와 함께 독립군을 위한 군자금을 모으고 선전 활동을 했습니다. 참 꽃다운 나이였죠. 광복절 날 뭐 하셨더라? 애국가 부르셨지? 기억나요? 응? 애국가 부르신 거 기억나요? 이거 봐봐. 엄마 기억나? 이거 봐. 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0개월 전 광복절 행사 때 오희용 여사가 부른 옛날 애국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한 사람 대하늘어 길이 보전하세. 또 할 수 있을까? 또 할 수 있죠? 응? 엄마 빨리 일어나서 또 한 번 노래하셔야죠.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을까?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누가 기억할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보냈던 나의 젊은 시절. 일본 놈들이 우리 젊은이들 전부 다 지원병 전부 다 끌고 강로동 하잖아요. 군대로 보내잖아요. 우리 광복군은 최저만 가서 마이크로 저기 선전해요. 여기 우리 정부, 우리 임시정부 여기 있고 우리 광복군이 여기 있다. 넘어오라. 오희용 여사의 노래는 독립군을 모았고 그녀의 아버지 오광선 장군은 그 독립군을 이끌었고 그녀의 어머니 정현숙 여사는 만주에서 농사를 지어 독립군의 밥을 해주었죠. 당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 사람 모두가 국립현충원에 있습니다. 신대한의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저 고개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려 나가 싸우려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려 나가세.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된 후 한반도에는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3년의 시간이 지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사망한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죠.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전쟁에 보낸 여자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보은원. 국가유공자들의 유족을 돌보는 요양원입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20살 무렵에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고운 새색시였죠. 영감 사진 가지고 있어요? 예, 나는 사진은 있어요. 이렇게 늙은 얼굴하고 지금 만나면 영감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지? 뒤에 나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에요. 영감 잘생길 것 같아. 김차희 할머니는 6년 전 이 보은원에 들어왔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 살았죠. 남편과 결혼하고 2년 후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에 나가 겨우 넉 달이 지났을 때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죠.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사진 한 장입니다. 성은 성가고 성 복자하고 환자. 남편은 부산 동아대 법대생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늘 새신랑. 사진관 이름을 적은 필체는 야무집니다. 그래 증명사진 이런 걸 하나 줬어요. 그게 나한테 유일한 재산이라.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시집 왔다 해 신랑한테 뭐 서로 주고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른들이 결혼증이가 결혼했고 어른 밑에 사니라고 뭐 신랑한테 잘할 줄도 모르고 몰랐어요. 나는 그 귀찮아서 결혼해도. 70여 년의 시간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해쳐온 무기는 참 어이없지만 이 사진뿐입니다. 내가 이거는 내 죽을 때까지 가 있을 거래. 몇 년 전 김차희 할머니가 남편을 생각하며 쓴 글은 어느 지하철 문예란에 실렸습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사진 한 장뿐입니다. 뒤돌아보며 그 가혹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쟁 몇 달 만에 받은 전사 통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마음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다면 유해를 발굴되어 국군묘지에 함께 묻히고 싶은 것뿐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인 중 사망자는 17만여 명. 그중 14만 명의 유해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유해를 못 찾은 전사자의 이름은 국립현충원 위패봉안소에 있습니다. 김차희 할머니의 남편, 이병 성복환. 그도 여기 있습니다.
아물지 않을 것 같더니 3살이 돋지 않을 것 같더니 역사는 쉼없이 흘러 또 다른 시대를 내어놓았습니다. 1960년대가 시작된 겁니다. 저 왔습니다. 유연이 잘 지냈어? 누나 왔어? 가는 거? 왔어요. 그때 그럼 서울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형님 시체 모시고 왔다? 네? 시골로 누가 저 데려왔어? 형님을. 시골로? 응. 아니 누구가 그랬게? 내가 시골로 모시고 갔지 형님을. 알겠어. 아버지? 아니 형님 시체. 아들은 친구처럼. 그 아들밖에 몰랐지 뭐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라 한자냐 그 당시에 형님 전화 나서 우시면서 응? 우리 전부 자고 있으니까 너희 전부 멍땅거려봐야 더가니 형 하나보다 못하다고 그랬어 어머니가. 그래. 아들만 6이었습니다. 1960년 4월 윤경현 씨는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큰형 자취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서울로 전학시키기 위해 부른 겁니다. 그런데 4월 19일 형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님 일기장인데요. 요게 우리 형님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매일 그 달력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3월 그 부정선거부터 해서 왜 데모를 해야 되고 왜 자유를 찾아야 되는지 여기 보면은 전부 나와요. 또 나를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거. 4월 18일까지 일기를 쓰고 못 찾거든요. 어디요? 아니 3월 16일인가 거기 나오고 있어. 3월 16일인가. 아 여기. 그걸 읽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읽어드려요? 네. 오늘 정 부통령 선거의 중간 개표를 하였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자유당의 압도적인 승리. 이것은 폭력의 승리다. 어리석은 승리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내 장래보다 더 불쌍하다. 한심스러운 일이다. 한 사람의 출세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국립경찰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다니 우리 선열들은 지하에서 한숨하고 계시겠다. 조국 강복을 위하여 일평생 마친 혁명가 이승만 박사가 민주주의 반역자 이승만이 되다니 한숨만 나온다. 선열이여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통곡하라.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와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서울에서만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4월 18일까지 일기를 쓰고 형님이 19일 날 이기봉이 집 앞으로 간다고 썼어요. 그런데 이기봉 집 앞에 가서 기관총 3발 맞고 여기 3발 맞고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도 같이 둘이 있다가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는 완전히 애도털이 돼가지고 한도 뭐 눈에 보인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때 당시는 단기 4293년 4월 정부의 무력 진압에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자 민주화 시위는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과도 정부가 수립됐죠. 젊은 학생들의 피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빵집 아들이 영찬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전거 타는 거, 세발 자전거 타는 것을 내가 너무나 부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우리 돌아가신 이제 큰형님이 그냥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방학 끝나고 나면은 세발 자전거 내가 꼭 사오마 그 얘기를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차오로 마지막이겠죠. 네. 잘 지내셔? 또 올게. 세발 자전거를 사온다던 형님은 한줌 재가 되어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저기 저 살구 묘지에 한번 가봐야 돼.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가보지. 꼭 같이 죽으려고 했더니 우리 저 아들이 우리한테 알고 있던 게 그게 되건데 화장실에 화장실 앞에 이렇게 딱 앉았고 4살 먹었는데 방에 있으면 방에 와서 하냐고 하루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게 세상에 개미가 36살이 필요해서 주는데 내가 간 거지. 내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러고 따랐어요.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다음해 박정희 소장은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18년의 군부 독재가 시작된 것이죠. 이어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를 피로 물들이며 전국에서 일어나던 민주화 열기를 잠재웠습니다. 계엄군의 발포로 무려 3,3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광주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한 건 10년 가까이 지난 후였습니다. 1997년도가 돼서야 이들은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당시 희생당한 고성남 씨. 그의 가족은 요즘 세월이 꼭 꿈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 살아계실 때 5.18 희생자니까 니네 학자금 혜택 있어. 안 받았어요. 나중에 피해가 있을까 봐. 이렇게 조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 호재 씨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진에는 이 사람은 그때 기사에 얼마 전 잡지에 실린 5.18 관련 기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전라남도 경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되겠죠 뭐 그분들. 그러니까 내 역할은 이제 다 끝났지. 이렇게 알려지게 했으니까. 그 윗산에 있다니까 정보과장이야? 안호재 씨의 아버지 안병하 씨는 1980년 전라남도 경찰을 총지휘하던 경찰국장이었습니다. 옛날 경찰청에 가면은 아버님 사무실이 2층인가 그랬어요. 거기 차 가서 내다보면은 그 밖에 충장로가 다 보여요. 근데 아버님이 태어나서 딱 한 번 겁이 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5월 한 20일 뭐 그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그때 뭐 광주 인구가 몇십만 명이 안 되는데 갓난아기 빼고는 다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겁이 나는 게 무서워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적이면은 아버님이 싸울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겁이 나더래요. 저도 세상 태어나서 처음 겁을 느끼셨다 그러더라고요. 안병하 치안감은 한국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 앞에서 처음으로 겁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이 아닌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총 쏘서라도 진압을 해라 하는 거를 하지 않았대요. 총도 다 옮겨버리고 이제 이 확대되기 이전에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고 뭐 무기를 전부 옮기도록 한 거예요. 그때는 뭐 군 부대에다가 또 옮기고 전부 외곽에다 다 옮기고. 그래서 회의 때 26일 날 작정 회의를 할 때 경찰이 앞장서라 총 들고, 그래서 경찰이 국장님이 안 하겠다고 딱 거절한 거죠. 그것으로 연행이 된 거예요. 8일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광주 시민에게 발포하지 않고 전라남도 경찰들의 무기를 모두 걷어들이라고 명령한 탓이었습니다. 그는 강제 면직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말 잘 들었으면 우리는 진급도 됐을 거고 할 텐데 그런 거는 불의는 못 보는 성격이에요. 아무리 조용하고 성격은 그러지만 그런 데는 투철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아니지만 그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그런 데다가 시민들한테 경찰이 총 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를 벌써 굉장히 침착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일이 닥쳐도 소리 지르고 그런 법이 없어요. 더 침착해요. 화날수록 더 침착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 저만할 때는 화가 날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나. 눈초리만 보면 알지 절대로 소리는 지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니까 그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강제 면직 이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남편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신군부에 협조하지 않은 탓에 미행과 감시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가족에게 해가 될까 봐 그날의 사정을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뼛속까지 경찰이었던 남편의 몸과 마음은 사명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급격히 나빠졌죠.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어디 병원 소개도 의사 소개도 해주더래. 그런데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하셨어. 바로 입원을 안 하고 쓰러질 때까지 하루는 그렇게 해서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갔지. 그 이전에 갔어야 되는 건데 힘드니까 얘기를 안 한 거라. 내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에 나가 싸우고 고학으로 경찰국장까지 올랐던 남자는 1980년 5월 18일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고 6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묻혔습니다. 우리만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광주가 희생된 게 우선 그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희생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때가 오겠지 한 거죠. 안병하 치안감의 명예가 회복된 건 그가 죽은 후 18년이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지난 5월 안병화 치안감의 두 번째 추모제가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1월 7일 날 안병화 치안감님 추모식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임순 여사님께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더니 마이크를 대고 처음에는 말씀을 전혀 못 하시는 겁니다. 입만 그냥 떨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얘기 위에는 전혀 못 하셨습니다. 우리 전임순 여사님과 우리 안병화 치안감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5.18 당시 전라남도 경찰의 희생에 관한 부분이 조금씩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광주 민주항쟁 때 죽은 경찰 4분의 추모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그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돌아갔을 때도 얼마나 참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받았는데 자기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했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으로 그리고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진 국가유공자 호국영령의 역사는 이제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로 확대되어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직한 고 이태균 상사와 고 정수현 상병의 합동 연결식이 가구 매장에서 화재에 진압 중이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숨진 고 이청호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거행됐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다 달아나던 차에 치여 다친 30대 경찰관이 군 훈련기가 훈련 도중에 추락했습니다. 혈길로 뛰어든 정신지체 장애인을 구하려다가 경찰관도 열차에 치여서 함께 숨졌습니다. 오늘도 이연숙 씨는 남편에게 일기를 씁니다. 순직 소방관 홈페이지는 그녀가 남편과 이야기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강릉에서 만나가지고 연애 결혼했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시고요? 80년도. 그럼 상당히 일찍 하신 거네요. 일찍 했어요. 25살에 만나서 33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올해 정년 퇴임을 했을 겁니다. 저희 아이 아빠 같은 경우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 싫어해요. 본인 자신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토요일 밤 9시 45분 강릉 경포대 근처에 있는 목조 건물 성난정에 불이 났습니다. 정자 안에서 다시 연기가 난다는 신고에 소방관 2명이 안으로 들어갔다
무너진 기와더미에 깔렸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고 남편은 걱정 말라며 늘 아내를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관에도 아이 아빠 신발을 항상 놔두고 있지만 금방 올 것 같아요. 퇴근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께서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던 물건이에요. 근무하실 때 쓰셨던 모자고요. 이거는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던 안경인데 원래 아버지 일품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처음에 어머니께서 너무 괴로우셔서 거의 다 처분하시고 그래도 나중에 다행히 아버지 차 뒤에서 이 두 가지라도 발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늘 다정했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아버지가 항상 먼저 하곤 했죠. 5월 15일 날 온 건데요. 저희 아버지가 17일 날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이렇게 남겼는데 좀 더 따뜻하게 대답 말씀드릴 걸. 우리가 평범하게 보낸 오늘은 누군가의 땀과 피, 눈물이 만들어낸 시간입니다.